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임용 전공체육에서 체육 측정 평가를 강의하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샘플 강의로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최근 5년 동안 그 임용과 관련한 시험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꼭 통계 쪽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이상이. 근데 거기에서 요새 추세가 추리 통계와 관련해서 가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이 오늘 샘플 강의를 제가 준비한 것은 가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추리 통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추리 통계 혹은 기술 통계, 이렇게 통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죠. 기술 통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료의 평균이나 뭐 표준 편차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추리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뭔가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모집단에서 대표적인 표본들을 뽑아서 그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 혹은 일반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리 통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추리 통계에서 이제 가설 설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능성을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뭐 경험이나 이론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이럴 것이다, 뭐 이런 분석, 이런 유형의 일들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것들 가설이라고 이야기 일반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설 설정한다 그러면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하게 되지요. 하나가 연가설이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대립가설이라고 해서 연구가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립가설에서 연구가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들, 뭔가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싶은 것들을 연구가설에 설정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이 연구가설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 연가설을 기각할 건지 기각하지 않을 건지를 우리가 하는 것들을 가설 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가설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기무가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연구가설은 대립가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무라는 이 뜻은 원점으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0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버릴 것을 예상하고 가는 가설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설은 크게 연가설과 대립가설 두 가지의 형태로 가설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가설 설정하는 방법에는 서술적 가설이라는 거 하고 통계적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서술적 가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서술한다고,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들 서술적 가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통계적 가설 하면, 통계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뭔가 기호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서술적 가설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팀이 평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연구가설로 세웠다 그러면 반대 연가설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연구가설이면, 연가설은 아마 A와 B팀이 평균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런 가설들을 무슨 가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서술적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술적 가설. 그러면 통계적 가설이라는 것은 뭔가 기호가 오겠죠? 기호가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연가설을 H0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연구가설을 HA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뮤 Y하고 일반적으로 평균이 X와 Y의 평균이 같지 않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X, Y의 평균이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호로 설정하는 것, 이것들을 통계적 가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실 때 일반적으로 임용고시에서는 서술적 가설들을 더 원하지요. 그래서 서술적 가설로 쓰고 결과를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통계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가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서술적 가설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호로서 이야기하는 통계적 가설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등가설과 등가설의 형태인데요. 부등호. 등이라는 건 뭐예요? 이 꼴이란 개념이죠. 부등이라는 것은 뭔가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가설, 부등가설 두 가지 형태로 세울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우리가 연구가설에서 차이가 A팀, B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같지 않다는 의미죠. 즉 A하고 B팀, 그렇다 그러면 A하고 B는 어떻다고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진술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등가설의 형태를 보시면 차이가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는 얘기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이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강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상분포 아시죠? 정상분포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이 한 점에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이 지점에 무슨 값들이 와요? 평균, 중앙치, 최빈치에서 집중 경량치까지 값이 한 점에 있지요. 전체 면적은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점근선에서 이게 닿을락 말락하지 이 선하고 붙지는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우리가 이동하는 것들은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로 인해서 이 면적들이라든지 이런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걸 정상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차이가 작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차이가 작을 수도 있어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양쪽에 있죠. 이래서 이런 등가설의 형태는 양방검증 혹은 양측 검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기강력, 이 안에는 채택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채택력이 아닌 바깥쪽의 기강력이 양쪽에 위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가설의 형태로 보는 거고요. 다른 이름으로 양방검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 운동시키시다 보면 운동하면 체중이 어떻게 써요, 학생들이? 당연히 조금 빠져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운동시키기 전하고 운동시킨 후에 각각의 우리가 형태를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운동시킨 후에 체중 감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B쪽에서 체중 감량이 된다는 얘기는 A쪽에 우리가 뭔가 몸무게 같은 게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A가 더 커요? 크다는 얘기는 어느 쪽만 본다는 거야? 이쪽만 본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부등호와 관련된 것들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는 무슨 검증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방 검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기강력에서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를 배우시면서 기강력, 채택력 이런 이야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쪽 방향이냐, 일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 양방이라는 것은 두 방향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양방검증, 일방검증의 형태는 등가설이냐 부등가설이나 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만약에 연구가설에서 등가설로 세워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연가설은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쓰는 개념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부등가설에서 이렇게 세웠어요. 등가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꼴관계가 부등가설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거에 원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부등가설, 등가설을 설명하면서 일방적 검증, 양방적 검증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설 검증한다 그러면 영가설하고 대립가설, 영구가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형태에는 말로 풀어서 쓰는 서술적 가설, 그 다음에 통계적 가설이라고 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뭔가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가설, 등가설에서 어떤 경우냐, 등가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되게 전문성 있어 보이시는가요? 아니면 차이가 크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전문성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론적인 경험이나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 낫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상에서 보시면요. 지금 정상분포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정상분포에서 보시면 양방검증으로 세우면 되게 우리가 유의 수준을 얼마로 봐요? 0.05로 보죠? 그럼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의 요 부분이 얼마의 위치가 되는 거죠? 0.025, 여기도 0.025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Z분포선상에서 보면 이 지점이 지금 얼마가 되죠? Z값이 1.96이 되죠? 여기도 1.96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6, Z값이 1.96인 거기를 찾아보면 여기 확률이 0.025, 0.025야 돼요. 이런 게 양방검증에서 기각력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일방검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한쪽으로 오든지. 그치? 만약에 크다고 이야기하면 이 한쪽으로 오겠죠? 이 지점이 얼마라고요? 1.6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양방검증에서 여기 0.025 요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일방검증으로 봤을 때의 이 부분은 한쪽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5가 되는 거죠? 어떤 게 우리가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여러분? 어디가 높아져요? 이게 더 높아지죠. 그래서 양방 검증에 비해서 일방 검증이 더 검정력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워라는 게 검정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각력 자체가 일반 검정이면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2배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이라든가 체중 감량 같은 거는 명확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운동 후에 차이가 더 많이 날 것이다. 체중이 감량될 것이다. 아니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체력이 낮을 것이다. 이런 거는 명확한 뭔가 이론적인 거라든지 경험적인 게 있으면 굳이 가설을 세울 때 양방검증으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양방검증으로 굳이 세울 필요가 없이 어떻게 세우면 돼? 일방검증으로 세우시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기각력 자체가 더 커지잖아요. 양방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한 건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하게 양방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일방검증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검정력이 높아지고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일방검증과 양방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임용고시에 가설 설정을 일방적 가설을 하시오. 일방적 검증 가설을 하시오. 아니면 양방적 진술로 가설을 설정하시오. 이러면 그 의미에 대한 걸 아셔야 되겠죠? 일방적, 양방적. 이 개념을. 그래서 방향이 양쪽에, 방향이 한쪽에. 이거는 부등호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등가설이고. 이런 개념을 아시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면 별로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통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통계가 계속 시험에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통계하면 숫자만 나오면 벌써 싫어요. 왜? 외워야 될 것 같고, 뭔가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 쪽에서의 통계는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어렵게 의미를 설명하면 포기하게 만드는 게 있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공식에 입각하지 않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일방적, 양방적 하면 이거 방향 양쪽이야? 방향 한쪽이야? 이 개념만 아시면 뭐 이렇게 다 세우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통계 너무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뭐 통계 골아프다. 추리 통계 나오면 그런 게 왜 나와?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뭐 대단한 통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선거에서 뭐 신뢰 표본 오차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데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런 통계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겁먹고 이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강력, 채택력에 대한 거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강력, 채택력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아시죠? 우리가 뭔가 연구를 했어요. 기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설 검정을 하면 우리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0.05 수준하고 0.01 수준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양방 검증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0.025. 이 부분에 대한 것도 0.025 이렇게 되겠죠. 유의 수준 0.05일 때는 이게 Z 검정에서 찾으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Z가 1.96의 값이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무슨 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채택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노란 부분에 대한 거는 뭐가 된다? 이건 기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연가설을 우리가 채택해서 연구가설을 우리가 기각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에서 채택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택력, 기강력을 이야기합니다.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맞다는 거야? 우리가 연구가설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연가설을 채택했어요. 그러면 연구가설을 지지할 수가 없겠죠. 이런 채택력과 기강력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푸른색 부분에 대한 게 채택력이에요. 뭔가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들어오면 연가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각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값이 나오면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나오기 힘들죠, 사실은. 모든 게 이렇게 봤을 때 한 95% 정도 이 안에 들어오는데 요 부분에 오는 것들은 0.05 정도 극히 일어나기 희박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기강력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무슨 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양쪽에 있죠? 뭐예요? 양방 검증의 형태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일방으로 한번 고쳐서 볼게요. 요 부분이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이쪽으로 뭔가 작은 값을 원하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큰 값을 원하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쪽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 기강력이라고. 여기 있는 부분의 그 값은 얼마야? 1.645예요. 이게 기강력, 채택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다? 채택력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뭐가 되는 거다? 기강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강력, 채택력 공부하실 때 이게 양방, 일방 이 개념을 그래프를 머리선상에 생각하시고요. 그래프 이 정상분포 곡선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게 양방이니까 양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0.05가 이렇게 나눠지네. 아니면 일방이니까 내가 큰 쪽으로만 보는 건가? 아니면 작은 쪽으로만 보는 건가? 이런 거 머릿속에 그려지시겠죠? 그러면 이런 기강력이나 채택력과 관련한 것들이 일반 검증이니 양방 검증이니 이런 거하고 같이 연관되신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양방과 일방이라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셔서 기강력, 채택력에 대한 것들 같이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에는 점 추정이라는 거 하고 구간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점 추정, 예, 구간 추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간이라는 건 뭔가 범위가 있다는 의미겠죠? 뭔가 구간이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있어. 이건 뭔가 범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점이라 그러면 어느 한 지점이니까 그 딱 값을 얘기하겠네. 그냥 한글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통계는 외우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외운다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 공식들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통계라는 건요, 이 논리적 설명이에요,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단어 하나에서 기각력? 이거 연가설이 아니라고 할 그 지점이 어디야? 채택력? 연가설이 맞다고 할 때가 어디야? 아니면 점추정? 그 지점에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되지? 아니면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냥 국어적으로 일단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해를 안 하고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니까 통계를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통계 어려운 거 안 나요. 여러분들이 국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시험에 나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별거 아니네.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렵네? 요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예, 의미를 자꾸 풀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점 추정, 구간 추정. 가설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점 추정, 구간 추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시험 났던 게 카이스퀘어 값을 주고 자유도 주면서 계산된 카이스퀘어 값하고, 그쵸? 그 다음에 기각기준치에서 임계값이라는 거, 그쵸? 임계치라는 거, 예. 이거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통계적인 해석을 내려라 이런 거 있었죠. 예. 이런 식으로 카이스퀘어 값, 아니면 T 검정값, 아니면 Z 검정값, 아니면 F 검정값 나오죠. 뭔가 값이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각기준치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기각기준치 값보다 크면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한다. 아니면 이거보다 작으면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 추리통계 기법은 이런 추정을 무슨 추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점추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점추정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모든 것들은 점추정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가설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점추정만 있는 게 아니라고. 구간 추정이라는 것도 있다. 예,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점추정이라는 거는 가설 검정에서 우리가 기각력, 채택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들이 기각력, 채택력에서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 그리네요. 정상분포. 자, 보시면 우리가 양방 검증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어? 기각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어? 채택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점추정이라는 건 뭐야? 이 지점, 요 지점이 여기야. 아니면 지점이 여기야. 뭔가 여기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기각하네?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니까 요 지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뭔가 통계값이 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에 들어져 있으니까 연것을 기각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구간 추정의 의미는 뭐냐면 이 채택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 들면 우리가 뭘 못하는 거야? 기각을 못하는 거지. 그쵸? 예. 왜? 채택하는 여기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와 여기 지금 0.05에서는 이게 1점 얼마였죠? 96이죠. 그러면 1.96 이 지점 요 1.96 요 지점 안에 뭔가가 범위가 요 안에 들어오는 평균값이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기각하지 못한다고. 평균이 이 뒤쪽의 의미로 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기각할 수 있어.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임용고시에서 구간 추정에 대한 시험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것도 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왜? 점 추정이라는 건 단순히 T값, F값, 뭐 카이스퀘어 값 이 지점이 있니? 그러면 이게 기각이야, 채택이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간 추정에서 유의도 수준이 0.05면 이 값만 알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평균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상적인 수업이 들어가면 이것도 한번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가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점 추정법으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구간 추정과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 보시면 자 95% 신뢰 구간 해서요. 한번 보시면 표본 통계치가 1.96 평균 사이에 존재하면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즉 뭐야? 이게 채택력이 해당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표본의 표준 오차라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y. 이거 즉 표준 편차. 공식 안 쓸게요. 표준 편차. 루트 n이라는 건 뭐야? 사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를 하면 요 값이 나오니까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범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바꾸어 생각하면 표본 평균과 표준 오차로부터 우리는 모집 단위 평균이 다음의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95% 확신한다. 그래서 y바 모평균의 평균은 모집 단위 평균은 이런 공식에 입각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뭔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뭐 사례수 모평균의 평균 요 세 가지 값만 주면 여러분들이 이 범위에 대한 거 구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간 추정에 대한 시험 문제 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양쪽에 있죠. 무슨 검정이라고 했어요? 양방적 검증요. 근데 일방적 검정인 경우에는 아까 1.645 요 지점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하시면 그냥 양방적 검증만 일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일방적 검정이 아니라 양방적 검정만 다 이야기하시죠. 근데 양방적 검정뿐만이 아니라 부등호를 이용해서 일방적 검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한 지점에 의한 점 추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구간 추정에서 우리가 평균의 범위가 몇 점에서 몇 점까지다. 그래서 그 평균이 몇 점에서 몇 점까지니까 그 평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기각할 수가 없다. 평균 범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기각 못하는 거죠. 평균 범위 바뀌면 어떻게 돼요? 기각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한 것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건 2011년도의 기출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2명이 400m 달리기와 10km 마라톤에 참가한 상황이다. 박미선 학생은 육상대회의 40m 달리기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여 달렸다. 달리기 직후 근육 피로를 느꼈으며 이틀이 지난 후 그 통증이 최고조에 도달하였다. 강조상 학생은 10km 마라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달린다. 달릴수록 전신 피로감은 높아져갔으며 완주 후에는 근육 피로와 함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마라톤 경기를 마친 후에도 근육 통증은 지속되었으며 이틀이 지난 후 그 통증이 최고조에 도달하였다. 이런 예문하고요. 3을 보시면 최 교사는 근육 피로가 쌓이면 400m를 달릴 때 무릎을 당기는 순간 무릎 각도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박미선 학생의 무릎 각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 확인을 위해 100m, 150m, 300m 지점의 중간 질주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무릎 각도를 몇 회 측정했다? 20회 측정했대요. 자, 이 시험 문제는요. 운동 생리학 그 다음에 운동 역학, 체육 측정평가 통계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낸 시험 문제고요. 지금 몇 점이에요? 30점짜리 문제였죠. 체육 측정평가는요, 단독으로 시험 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체육 측정 평가 통계라는 거는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시문에서는 생리학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역학도 나올 수 있고 사회학도 나올 수 있고 뭐 교육학도 나올 수 있고 예, 이렇게 지문들은 다 예, 다른 학문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측정 평가에 대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방법이 어떠느냐, 예, 이것들을 우리가 뭐 점수를 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융합적인 시험 문제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같이 났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측정평가 시험 문제는 재검사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고요. 다른 또 한 문제는 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상황 3에서 100m와 150m. 자, 100m와 150m죠? 예. 지점이 중간 질주에서 무릎 각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가설, 대립가설, 유의도 수준 설정하고 T검정 결과 해석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났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가 영가설이나 대립가설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경험적으로 뭔가 운동을 시키면 체중 감량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면 양방으로 세워요? 일방으로 세워요? 여러분. 일방으로 세우시겠죠. 더 검정력이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보면 이 연구자는 어떻게 써놨냐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게 써놨어? 무릎을 당기는 순간 무릎 각도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이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100점짜리 답안지를 쓰시려면 예, 무릎 각도가 커질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예, 어느 것이 더 명확하게 쓰시는 방법이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무릎 각도가 커진다는 걸 벌써 예상했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실 때는 어떤 방향으로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일방으로 세우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150m보다는 100m의 무릎 각도가 커질 것이다. 일방으로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게 영가설이니까 어떻게 세워? 예, 100m하고 150m. 자, 연구가설에서는 어떻게 세워요? 어디가 무릎 각도가 커진대요? 이쪽이 커지죠. 그럼 연가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세우시면 되시고요. 유의도 수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요? 0.05 수준에서 본다고요. 자, T검정 결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여기 지점이 지금 우리가 보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죠. 예, B하고 A의 차이를 본대요. 자, 평균 차이 이렇게 나오죠. 무릎 각도 평균 차이. 이 무슨 검정이에요? 종속 T검정은 뭐를 비교하기 통계 기법이야? 예,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예, 자유도 19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20회 반복했다니까 마이너스 1 하면 19 나왔어요. T값 나왔죠? B값이 얼마예요? 0.07이에요. B값이 0.07이 나왔잖아. 이게 우리가 유의 수준 0.05보다 어떻게 해요? 이게 크죠? 유의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내릴 수 있겠어요? 예, 150m에서 무릎 각도는 커지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샘플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가설과 관련된 것들은요, 예, 여러분들이 이 지문선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설을 세우는 게 더 퍼펙트한 답안지가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통계를, 제가 측정평가 통계를 전공했는데, 예, 그냥 책에 있는 그런 그냥 마구잡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 쓸 수 있게 조금 예,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는 걸로 예, 그렇게 한번 강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측정평가 통계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예, 그 다음에 개념만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예, 측정평가 통계는 100점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숫자에서 너무 고민스러워 이런 분들은 제 강의 한 번씩 들어봐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그 가설과 관련돼서 구간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기존에 나왔던 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옆에 뭔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거 제가 한 번씩, 예, 더 얘기해드리고, 예,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구간 추정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점 영어 수준에서 1.96에 대한 거 다 아시니까. 그거에 해서 그냥 표준 오차 구해서, 아니면 표준 오차를 주면, 그거에서 범위 구하고 이런 것들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예. 제 강의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